이번 후원회는 예년하고 다르게 부득이하게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는 원래 후원회는 돈 있으신 분은 돈으로 해주시고 마음이 있으신 분은 마음으로 해주셔서 이걸 모아서 저희들이 또 힘을 얻고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후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초청인의 인사를 이분은 아마 이제 안원준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3분 정도 해서 경실련 활동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패를 좀 드리고 합니다. 감사패는 저희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해 주신 분들,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신 분들, 자문을 해 주신 분들 3분 정도로 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토크쇼 가장 이제 메인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하고 이후에 시민사회 관련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래서 부동산 민생적인 김원동 경실련 건설기업 본부장님, 그다음에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박상희 정책위원장님, 공공의료와 방역 분야에서는 신현호 보건의료위원회 변호사님, 그다음에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엄기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는 신철영 저희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우리 초청인의 인사를 권영준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회원님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또 회원님들 대상 인사.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범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어려운 이렇게 고비를 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경실련 30년 넘게 이렇게 활동해오는 가운데서 우리 회원님들, 특별히 후원자님들, 자원봉사자님들, 또 우리 상근자님들 이렇게 한마음이 돼서 정말 부처주여 오직 국민민복만을 위해서 경제정의를 위해서 또 사회개혁을 위해서 줄다름 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실련이 내세우는 그 슬로건이 결국 정의가 없으면은 그 어떤 가치도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그런 슬로건인데요. 이 슬로건이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그 거리를 쏟아져 나온 모든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피켓 구호를 보면 No justice, no peace입니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고 그리고 인권도 없고 그리고 그 막강하다고 하는 미국의 국력도 또 자정력도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경실련이 이제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외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특히 환경적이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사태를 당해서 회원님들 모시지 못한 것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경실련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경실련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팩트에 근거해서 오로지 국민 민복을 위해서 여태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실련에 참가했던 활동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실련 자료인데요. 시민단체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경실련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경실련은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경실련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경실련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네, 2020년 경제정책국에서는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혁 입법 활동, 그리고 차등 의결권 도입과 같은 규제 완화 제시,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코로나19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활동, 그리고 토지 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농지 투기 문제, 그리고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보유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개혁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30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경실련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근로소득 근절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네, 20대 국회는 최악의 일하지 않는 국회였습니다. 2020년에는 일하는 국회, 그리고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0년 2020년 경실련이 하겠습니다. 앞서도 참 어색하게. 다음 순서는 감사패 증정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 분인데 한 분은 지금 병원에서 늦게 출발하셔가지고 오고 계시는 것 같고, 먼저 두 분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처음 감사패를 받으신 분은 저는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총선 때 그렇게 해서 그 후보자 선택 도움이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와서 그들한테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택 선생님입니다. 이 시사는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감사패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정상택. 선생님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경실련 시민주권실현운동본부의 가업자 캠페인에 후보자 선택 궁금이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경실련 회원들은 선생님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민폐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경제적인 실천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한테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실천하는 청년상이라는 이름을 저희들이 붙여놓은데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김주영 학생입니다.
시사는 황교수 상임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청년상 김주영,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김주영님은 2020년 4월 20일, 4월 20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경실련 시민주권실험운동본부의 가나업자 캠페인에서 약 3개월 동안 장보험사자로 활동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카드뉴스와 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경실련 회원들은 김주영님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6월 10일 경제적인 실천 시민야. 마지막 한 분은 늦게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도착하시면은 수여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순서는 아마 이제 토크쇼입니다. 간략하게 토크쇼인데 분야별로 아마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19하고 시민사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단 토크쇼는 사회는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고 김원동 교실련 건설개혁 본부장님, 박상인 정책위원장님, 신현호 보건의료위원회 변호사님, 원기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련 상임집행위원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황도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토크쇼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경실련 2020 온라인 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온라인 TV로 시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앉아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토크쇼의 어떤 우리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19와 우리 시민사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실련에서 이 분야에 관해서 각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분 특별한 네 분을 모시고서 간단히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들 또 새롭게 전개되는 우리 사회의 이런 어떤 새로운 질서, 사회 질서 또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과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의 그 미래 이런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갈 것인지 잠깐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가져다 준 변화는 엄청나죠. 일단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서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어떤 새로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당장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시장은 요동치고 있어요. 노동시장도 힘들어지고 금융시장에서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 밖에 뭐 공공의료와 복지 부분에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들,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또 각자의 어려움 속에 다 처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또 역시 또 즐겁게 또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한쪽 어떤 분야이고 아무튼 사회는 지금 새로운 그 질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말이죠. 특히 경실에서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공공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 질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와중에 또 시민단체는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크쇼는 경실련 홈페이지의 온라인 후원회 페이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패널에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자기소개를 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멀리 계신 신 변호사님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으로 있는 신현아오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건설개혁 운동을 하고 있는 김원도라고 합니다. 네, 경실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대구도 많이 조용한 지대가 돼서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였습니다. 엄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제대기셨으니까 우리 이제 단원지 코로나19 단원지에 계셨으니까 재미난 말씀도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질문을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개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각자의 생활이 다 바뀌었는데요.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각자 좀 간단한 어떤 경험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반대로 엄 교수님부터 한번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리고 약간 어색하기도 하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인터넷에 있는 제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그 학생과 이제 교류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추억 속에 갖고 있다는 그런 캠퍼스가 아닙니다. 지금 되게 황량하고요. 주변에 상권도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학자들도 이제 안 모여요. 안 모이고 다 줌같이 하고 있어서 마치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라고 있죠. 그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저희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한 학기 내내 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덜 어색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반장님 또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이 저녁에 가족과 함께 저녁을 거의 한 20년 이상 저녁을 제대로 먹지 않다가 이 코로나19로 저녁이 있는 사람들이 가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는 게 제 원래 생활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멈춰서 한번 지나간 시간을 좀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치 변협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변호사 삶이 어떻게 달라졌냐 했더니 김원동 본부장님과 같은 말씀입니다. 일찍 집에 들어간대요. 그 이유가 이 변호사들이라는 게 원래 직접 대면 상담들을 주로 해야 사건도 수용하고 하는데 처음에는 전화 상담이 있더니 4월달, 5월달 들어와서부터는 전화 상담조차 없어지니까 일찍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지낸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보니까 이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거에 이 브로커들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브로커들이 못 돌아다니니까 이 서초동에 있는 대형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그 대신 그 대리로 사이버 브로커들, 그러니까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서 소개해주고 하는 이런 쪽들이 다시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이 조만간 이 많이 변호사 시장이 왜곡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바뀐 말씀들을 하셨어요. 가정생활이 바뀌셨다는 참 그렇군요. 사실 일찍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실은 평소 같으면 술집에 가서 술 한 잔도 하시고 또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그럴 텐데 그런 시간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 좀 넓혀서요. 사회생활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사회에
코로나가 이제 변화를 가져다 주는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가, 그리고 앞으로 예측되는 사회 변화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네 분께 특별히 여쭙고 싶은 것은 다양한 변화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게 키워드다. 우리 사회 변화에 이게 키워드니까 이쪽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들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떠신가. 의견들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박 교수님부터 또 한번.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사실 존재했고 심각했는데 인식하지 못했던 불평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불평등의 문제, 그전에도 제기됐지만 많은 사람이 체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의 문제가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에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경 문제 생각이 듭니다. 환경 문제 역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그동안에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들, 이게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경제 구조가 바뀌고 성장률이 상당 기간 저성장 기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비대면 디지털 관련된 산업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바뀌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대면 중심에 있었던 많은 산업들이 대체되거나 여행이라든지 관광 관련된 산업들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걸 총합해서 우리 경제 전반적인 저성장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세 가지 측면 경제하는 사람으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신 게 이제 국내적인 차원에서 불평등 심화는 아마 다들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불평등 심화는 일어나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원래 이렇게 세계가 분업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조가 더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에 자국적 또는 고공급수가 확산이 되면서 공기를 빙빙했죠. 빙빙빙빙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적인 불평등이 심화될 거고, 이에 따른 갈등이 당연히 생길 거고, 이게 국제적인 수준에서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학계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분명히 동원한 거고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동원할 좀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이용을 하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어두운 시점인 것 같고요.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가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내내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2월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4개월, 4, 5개월 정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플러스 6개월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나 해결책은 딱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불편한 심정이죠. 이어서 우리 신 변호사님으로 한마디 볼까요? 예, 아마 비슷한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 격차가 더 심해지면서 사회 이 계층 간의 분열이라고 그럴까, 갈등이 상당히 심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법률도 AI 그 변호사들이 나오고서 있고, 의료에서도 원격 진료, 재택 진료들이 이제 보편화된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빠른
사장님. 예, 저는 뭐 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값이 3억이 올랐고 강남 같은 데는 7억이 오르는 동안에 불평등과 격차가 매우 커졌죠. 그 서울의 부동산가 폭도를 제 나름대로 추적을 해보니까 서울의 부동산값만 1,000조 원이 올랐고 전국적으로는 2,500조 정도의 불로소득이 불과 3년 동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불로소득이 좀 감소하면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불평등을 심화시킨 여당은 더 거대해졌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대통령은 지지율이 더 높아졌고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현상인데 과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의 이 코로나 이 위기에도 아무런 걱정이 없는 계층이 우리 사회에 한 5% 10% 정도 있습니다. 그 5% 10% 계층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거나 선출직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위기라고 해도 그분들은 대체 뭐가 위기인지 전혀 체감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원인은 우리 보통 가진 재산이 가구당 재산이 기껏해야 한 4억 정도 되는데 평균 해봐야 그들의 재산은 대부분 제가 지금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들이 가진 재산 평균 재산의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재산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소득도 우리 평균 소득의 3배, 4배의 소득을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노후도 별 걱정이 없죠. 그런 사람들이 모든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서민을 위한 정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그 요구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아닌가. 뭔가 우리 사회의 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몸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걸 잘 활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위기가 그렇고 큰 문제는 아니고 더 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에 김 대장님께서 어떤 희망적인 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역시 경실련답게 기본적인 컨셉은 다 불평등으로다가 초점을 맞춰 주셨고요.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불평등에 대해서 우리 기본소득제에 관한 또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 문제점을 또 우리 김 대장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이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지지율은 올라갔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번에 다들 받은 재난지원금 덕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코끼리 비스켓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돈은 12.5조, 한 13조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1년 내내 나눠줘도 한 150조는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1년 내내 이제 매달 한 번씩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 500조 예산에 150조를 그렇게 나눠주고 나머지 예산 가지고 공공사업이라든지 등등 기타 저기 쓸 수도 있다는데 기본소득세 얘기 나오면 기본적으로 300억, 400억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통계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뭐 매달 한 3, 400만 원씩 받기 원하는 그걸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어떤 변화, 어떤 키워드 같은 게 불평등으로 모여 있고 그 해소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런 어떤 불평등의 문제에 관해서
시장에서는 해결을 스스로 못할 거란 말이에요. 또 이것이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가 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뭐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또 세계적인 경제 침체든지 이제 이내에서 생긴 어떤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자기 자국 우선주의가 이제 나이가 이제 우선될 텐데 과연 정부는 뭘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정부는 지금 잘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현재의 정책은 잘하고 있는지 모자라는 건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은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히 또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 단장님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되겠습니다. 예. 그 2019년 작년이죠. 문재인 정부가 한 2년차 됐을 때부터 예타를 면제하겠다. 선거를 의식해서인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토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뭐 생활용 SOC를 재벌 돈을 끌어다 민자 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게 거의 100조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집계를 해본 거예요. 2019년은 그렇게 해서 경기 침체, 경제 성장률 둔화를 내오고 추경을 짜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2020년 이 코로나 정부 지금 경제부총리와 청와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무슨 녹색 뉴딜, 무슨 한국형 뉴딜 해가지고 대부분 또 나오는 게 토건사업 공약, 이 재벌 돈 끌어다 민자 사업하는 거, 또 이 추경 짜다가 재벌 지원하는 거 역시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유발시켜서 이곳저곳에서 개발 사업이 벌어지게 하는 거, 그것이 이 겨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아닌가. 그럼 이 문재인 정부 이후 엄청난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이런 그 토건 정책을 우리 경실련이 그동안 쭉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대안과 해법을 제시해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또 그런 쪽에서 기회가 아닐까. 기회가 보시거든요. 예, 신 변호사님. 예.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좀 잘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잘하게 된 게 사실 우리 경실련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사건 때 86명이 감염이 돼서 38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경실련 오늘 이 자리에서 7월 9일 날 기자회견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송이 지금도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경실련에서 발표했던 성명서를 잠깐 읽어드리면 그게 우리 정부가 그대로 지금 실천을 사실 해줬어요. 보시면 우리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은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국가적 비상 상황임에도 방역 지휘 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초기 감염 의심 환자를 관리하지 못했고 조기 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확대됐다. 부실한 감염병 관리 체계와 공공의료 부재라는 우리의 부끄러운 보고라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됐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징계받았던 우리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그때 한번 혼나고 난 다음에 체제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경직되게 이 감염병 관리를 했냐면요. 그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건 중에 하나를 보면 이 감염병 환자들이 바레인을 갔다 오면서 메르스의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피를 뽑아서 보건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메르스인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질병관리본부는 WHO에서 바레인은 메르스
이분이 메르스 확진이 돼서 그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바레인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동 국가 아니에요. 메르스는 게 중동 바이러스인데 이때 한번 굉장히 혼난 정부가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과잉한다고 할 정도로 감염 의심자들을 진단해주고 초축자들 진단해주고 왔거든요. 사실 우리 경실련이 하는 일을 했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그 2015년도에 메르스 사건 때 통제기하고 정부를 탓했던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그 코로나19 대책 국가로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민사회 단체가 해야 될 어떤 방향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도 앞으로 큰 참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홍 교수님 이어서 말씀 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제가 아니 일단 제가 생각했던 건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뭔가 힘드니까 뭔가 희망을 갖기 원하고 돌파구가 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 성장이 더딘 국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칭찬하고 많은 나라 대통령들이 그걸 따라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기술을 수출할 수 있어서 모두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뭔가를 정부가 만들고 있다.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불평등이 심화될 거라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게 장기화되면 아마 사회적 약자는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암울한 전망을 했었는데 저는 경실련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도권 바깥에서 역할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도권 와도 협조하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예를 들면은 지금 초선위원 같은 경우는 통합당 초선위원들은 당 지도부와는 약간 거리를 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생각이 있는 분들인 것 같고 민주당 초선위원들도 물론 지금 뭐 대선이 앞에 있어서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그분들도 충분히 의지를 갖고 신선함을 보일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제도권 특히 초선위원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그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메리스 코로나19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적으로 이동이 제한이 돼서 수요 공급이 동시에 축소화되는 일이 벌어져서 실물 경제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급속하게 갑자기 실물 경제 위축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재정 금융 정책을 동원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 세계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그런 재정 금융 정책적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아까 전에 메르스 경험 때문에 정부도 뭐 제일 초기에 한 것도 있지만 국민들이 일종의 스스로 생활 방역을 손 씻고 마스크 쓰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확산을 막는 데서 도움이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메르스 나쁜 경험이 전화위복이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공급이 축소가 되는 충격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손 놓고 있다가 극단적인 경제 정치 락다운을 했고 우리는 락다운을 사실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 축소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적었다 이렇게 일단 평가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락다운을 풀고 있는데 경제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다시 경제 조치라든지 거리두기를 좀 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올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역 정책과 경제 정책 사이에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이 트레이드오프에서 어느 정도의 락다운이나 봉쇄를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정책적 과제다. 그래서 여전히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에 미친 충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경제적 충격이 왔을 때 한 두 가지 정도 원칙을 가지고 정부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장의 충격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 구제를 하는 정책이 또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기가 경제 전반적인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업들이 도산되거나 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금융 정책들을 우리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특히 기재부 장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섰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해서 따라한 겁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독창적인 걸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이 했다, 일본이 했다면 그거는 쉽게 따라합니다. 그런 운이 또 따랐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추경이 나간 게 작은 액수를 쓴 건 아닙니다. 1차에서 11.7조, 2차에서 12.4조 원을 썼습니다. GDP 합쳐서 20만 5조 되니까 우리 GDP 1914조입니다. 그러니까 0.8% 정도를 썼어요. 지금 3차 추경이 곧 35조 이상 나가게 되면 상당한 2% 가까이 우리가 쓰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보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에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상당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하고 있는데 1차, 2차 추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충격, 특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추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1차 추경 자체에서는 11.7조 원 중에서 한 3, 4조 원 정도만이 다시 취약계층에 대해서 갔고요. 2차 추경도 사실은 이게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면서 70% 준이 100% 준이 하는 식을 이야기를 한 달 정도 끌다가 결국 100% 정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저 같은 교수나 또 대기업들 영향 거의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차적인 충격을 받은 게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항공, 그다음에 여행 관련된 특정 산업, 대구라든지 제주도 같은 특정 지역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 않은 쪽은 사실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사실 지원을 하는 것은 특정 업종과 지역에 저는 집중해서 돈을 주는 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럽에서 주로 이태리라든지 영국이나 프랑스가 재난 상황에서 재정 정책을 폈을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빨리 지금 100%에서 지급했다는 하나의 장점들이 있어서 뭐 어느 정도 평가할 만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재정 지원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치 못했다. 그리고 기본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복지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소득을 할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야 될 방향이나 생각할 방향일 수는 있으나 지금 수준에서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이야기 전국민 고용보험제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험을 확대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 수 없는 자영업 이런 분들에 대한 실업 부조라고 하죠. 그 실업 부조 제도를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확대하는 정책들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3차 추경부터는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식의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가고 충격이 더 갈지에 대한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능사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녹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지원 측면에서 보면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재벌 대기업 위주의 금융지원이 대본에 나와 있고 소상공인들은 사실 그 금융지원을 했더니 금방 다 돈이 나서 또 한 10조 원 더 내겠다고 하는데 전체 대상자에 비하면은 정말 일부 아주 일부 10%도 아무리 넉넉하게 계산해도 10%도 혜택을 못 받는 정도입니다. 여전히
있고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봤자 사실 회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기업은행 정도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은 금융 지원이 아닌 재정 지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식의 정책적인 쪽 지금 수정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기가 구조적인 위기, 기업 도산같이 안 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금융 실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안이 제대로 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은 과거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식의 돈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닥쳤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미리 어떤 식으로 잘못된 유인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그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고용을 살리면서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가, 정부의 이제 주된 역할이 금융 재정 정책 쪽보다 이제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우리 IMF 때도 좀 겪어봤듯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또 그다음에 그것이 과연 꼭 필요한 곳에 가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회복됐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나 또 다른 정책의 국가 정책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분 계시면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돌아가지 말고 한번 하실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또 저기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이제 이렇게 권력을 이제 행사하겠죠. 일단은 의료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가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되죠. 그것은 다 이미 벌써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고 또 메르스 등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아마 박수 칠 정도로다가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공짜로다가 좀 얻어먹는 게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 재정 정책이 꼭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게 설정되지 않은 금액이 추경보다 잡혀 있는 거 저도 이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 우리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무엇을 할 것인지 경실련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줘야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 서민 대중들이 이 불평등 상황으로 더 빠져들지 않고 이것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도 또 한 말씀씩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우리가 뭐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시민운동이 시민운동도 온라인화가 돼야 된다. 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필요 없이 시민운동도 이런 기회에 경실련도 방송실까지 가는 해놨는데 활용도가 지금 매우 떨어지고 있고 또 이 기자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온라인 방송들 또 경실련 이 활동가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모여서 자주 얘기하기 어려우면 화상 회의를 한다든지 정책 결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의 그 초선 의원들은 개혁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여기서 같이 토론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뭐 밤새서
주장의 대표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온라인 시민운동을 해서 모든 시민이 그 경실련 주장에 이 옳은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든 어디든 사이버 공격을 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운동으로 좀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아르헨티나를 한번 가봤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한국에는 97년도 IMF 때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경제학 이론을 안 맞는 게 금값이 오르는데 왜 금을 가져와서 다 팔느냐. 아르헨티나는 그 국가 파산 사태 났을 때 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싸들고 스페인 본국으로 다들 갔대요. 그래서 경제 원리 이론에 안 맞는 국민의 행동을 설명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자율주의하고 사회적 적응성이나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걸 이렇게 느꼈는데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권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니까 하다못해 검사들도 다음에 자기가 지금 수사하지만 다음에 내가 수사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축되고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또 국회도 마찬가지로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은 재선에 눈이 어둡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뛰어난 우리 국민의 역량을 조금 더 방향성을 제시하고 좀 이렇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경실련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은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를 접촉해보지만 항상 물어보는 게 좌냐 우냐 물어봐요.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그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그걸 거꾸로 보수하느냐는 그 질문들을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사회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활동한다면 그것도 좌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경실련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성이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하나만 제가 보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의 비중이 한 5%, 뭐 많이도 10%가 안 돼요. 그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숫자가 OECD 평균에 한의사를 포함하면 한 60%, 한의사를 빼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에 한 3,000명 뽑는데 지금의 2배를 더 뽑아도 OECD 평균에 쫓아가려면 50년 걸립니다. 이 기회에 뭐 어느 직업을 뭐 이렇게 폄하하거나 없애거나 시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숫자 늘어나면 그만큼 사회에 기여하게 돼요. 우리 변호사들 과거에 300명 뽑다가 1000명 뽑다가 로스쿨 만드는데 2,500명까지 나왔거든요. 그 전에 많은 얘기들이 변호사 늘어나면은 배고픈 사자보다는 배고픈 변호사들이 더 무섭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 많은 변호사들이 이제는 공무원으로도 가고 뭐 공단 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불법행위 안 하도록 하고들 있거든요. 이 의사들도 숫자가 늘어나면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제약사나 의공학적으로 가거나 IT 쪽으로 가거나 그다음 공무원으로 가서 해도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조금 더 그 의료 인력 양성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짧게 가셔도 짧게 가야죠.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상당히 짧게 가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까 제가 계속 아무런 전망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빛은 시민단체 특히 경실련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게 지금 공무원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잘 하려고 안 하려고 하고 정치인들은 자기 재선이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기대하려면 누군가는 밀어줘야 된다는 거죠. 밀어서 줘야 되는데 이때 밀어준다는 얘기가 견제일 수도 있고 협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견제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언론이 제일 무섭잖아요. 뭐 터뜨리면 자기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찌라시같이 한 조그만 뉴스처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의 역할은 언론만큼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실련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경실련이 소선 인원들이나 정치인들에서 이렇게 푸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이책이 된다. 따라서 경실련이 앞장서서 사회를 발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협조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협소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있거든요. 다른 분야 잘 모릅니다. 새로운 뭔가를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많이 기업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요구했잖아요. 근데 경실련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 그 전문성 너희도 다 전문가가 되시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의 좀 자문과 협조를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와 시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경실련이 지금같이 암울한 상황에서 뭔가 빛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경실련이 국회에서 개혁적인 의원들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는 필요성 저도 크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6월 하순에 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정책위원회 이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개혁적인 부분들과 연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잘못 가는 걸 막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재정금융 정책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가 100점 만점에 한 지금 7, 80점은 된다 생각하는데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한국판 뉴딜도 문제지만요. 지금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기업형 벤처 캐피탈 제도라는 겁니다. 이건 지주회사 제도에서 금상분리 원칙을 깨기 위한 꼼수 외에는 설명될 방법이 없습니다. 전형적인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기득권의 이득을 주는 규제 완화를 하는 재난자본주의입니다. 저는 이 CBC 법안을 재난자본주의 법안 1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빌미로 재난자본주의로 가서 결국은 친재벌로 가는 것들을 막아야겠다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또 진정하게 대통령께서 뉴딜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뉴딜에서 3Rs가 있지 않습니까? Relieve, Recovery, Reform입니다. 그러니까 구제, 그리고 회복, 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개혁입니다. 뉴딜 1차 뉴딜은 그 구제와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2차 뉴딜은 개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진정한 뉴딜 정책이 되면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한국 경제 구조의 모순이 되고 있는 이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그걸 통해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꼭 해야만 하는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개혁을 추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CBC라든지 더 심각한 재벌 세습을 영구히 제도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끝없이 추구하고 있는 차등 의료금 도입은 기필코 막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차등 의료금 도입을 한다는 것은 재벌로 영원히 세습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벌 공화국이 아니고 재벌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의반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저는 우리 경실련과 시민단체는 정권 퇴진 운동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태가 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도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책위원장님의 어떤 각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위기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위기 자체로서 어려워지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서 또 정국가가 하는 일이죠. 이 위기를 통해서 국민을 전체로 하나로 모아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면 이 위기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자원주의를 넘어가서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더 가지고 지배체제를 구축하느냐라고 하는 두 개의 갈림길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어떤 공권력 행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경실련의 역할은 그 방향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 쐐기를 박는다든지 방향을 몰고 간다든지 그 노력에 한 일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지금 결론적인 어떤 결론 같습니다. 이렇게 토론하기 시작하면 계속할 것 같은데 근데 딱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회를 보고 국가가 할 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경실련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잠깐 좀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청해 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 나오신 패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서 시민단체, 특히 우리 경실련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이중된 노릇이 아니라 국가가 올바로 가야 할 일을 정확하게 말할 생각입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경실련이 좀 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감사패 증정이 있었는데요. 아마 한 분이 좀 늦게 오셨습니다. 늦게 오셔서 마저 감사패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선 때 우리 홍보를 기획하고 도와주신 분입니다. 전상필 회원님이신데요. 회원님 나오시면 시상은 정미아 대표님 모셨네요. 정미아 대표님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감사패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전상필 선생님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경실련 시민축구실험 운동본부의 가라앉자 캠페인을 기획하고 총괄하였습니다. 경실련 회원들은 선생님의 의심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듭니다. 2020년 2월 11일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 다음으로는 아마 여기 몇 분 안 오셨더라도 참석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공동대표이십니다. 권영준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신철영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정기화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님 오셨습니다. 김목윤 경제쟁의 용서소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교창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김호 농업기획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박상희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엄기영 정치혁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 안 시켜드린 분 있나요? 네. 이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을 모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주요 이모님들만 모셔서 행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로 감사의 인사를 행사 마무리 순서입니다. 신철영 보국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감사 행사가 끝나면요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회원님 그리고 또 후원자님들, 저희가 오늘 새로운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온라인 후원회라고 하는 거를 시작을 해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어색한 면도 있고 또 좀 새로운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는 21대 총선인데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구적인 그런 세력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큰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6.25 전쟁이 나고 나서 50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하나 이렇게 드러냈다. 이미 이제 변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드러나서 확인을 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모범적인 그런 방역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결국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이런 것을 또 하나 이제 증명을 했고, 우리는 그동안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후진국이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훨씬 선진국이고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더 훌륭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경험을 하면서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만만치 않구나.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토크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개혁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실련은 그동안 어떻든 좌나 우나를 살피지 않고 또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누구에게 이루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 말을 하는 것이 바르냐 하는 것을 우리 항상 기준을 두고 발언을 해왔고 또 행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개혁해서 우리 국민들의 불평등이 줄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도와가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경실련은 열과심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를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들의 뜻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봄